안녕하세요. 특수교육 철학의 관점의 방쌤입니다. 오늘은 현상학과 해석학 첫 번째 편으로 특수교육 질적 연구를 위한 철학적 기초, 현상학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에드문드 후설입니다. 후설은 잠깐 당신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세계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상학과 해석학 첫 번째 편으로 특수교육 질적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현상학과 해석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보고 질적 연구에 대한 방법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학에서의 어떤 훗설 현상학의 어떤 개념들을 알아보면서 그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 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양적 연구는 르네상스 이후의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하나의 고유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자연인과적 설명, 관찰과 실험, 그 다음에 수학적인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그냥 언어적, 서술적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인간의 경험,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적 맥락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질적 연구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양적 분석 방법만을 통해서는 인문사회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양적으로 환원 가능한 측면만 파악하게 되면 인문사회과학에서 어떤 고유한 질적 측면들은 파악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이 다루는 측면들은 오히려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이 훨씬 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 분석 방법과는 구별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크레스웰은 질적 연구를 5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내러티브 연구인데요.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수집하고 해석해서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학적 연구는 앞으로 알아볼 연구 방법인데요. 인간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거 이론 연구는 자료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연구 과정에서 어떤 그 하나의 그 패턴과 주제를 식별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특정 문화나 사회 집단의 생활, 양식, 규범, 가치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연구자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나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사례의 맥락적 특수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특수교육에서는 사례 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일 사례나 다중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현상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상학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의 어떤 산업화와 제국주의 팽창 그리고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겪었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사회는 기존의 절대적 진리와 가치 체계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철학자들은 객관적인 어떤 실제보다는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철학적 요구에 대해 부응하는 그러한 사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상학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려는 시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에 정신분석학, 실존주의, 비판철학, 해석학 등과 같은 현대 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상학이 시작된 학문적 배경을 좀 더 알아보면 과학이 모든 학문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실증주의와 인간의 정신마저도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심리학주의에 대한 위기의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심리학은 빌헬름 분트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실험적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독립학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연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인간 정신의 현상을 연구하라는 시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심리학주의자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했으며 모든 인식의 현상이 심리적 활동으로 심리학이 인간의 지적 활동을 해명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철학의 역할을 심리학이 해야 하며 모든 학문을 정초하는 토대의 학문의 역할을 심리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렌타노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심리학이 정신과학의 영역에서도 모든 개별학문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설은 유럽 학문의 위기와 현대 문명의 위기는 이런 과학을 맹신하는 객관주의 태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으나 역설적으로 인류 문명은 세계 전쟁에서 보듯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문명사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설이 문제를 삼은 건 인간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 참된 진리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객관주의적 철학 태도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과학의 문제를 객관주의의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가 보는 세계를 우리와는 무관한 그 자체로 참되게 존재한다고 믿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소박실제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학문과 과학의 위기는 모든 학문의 뿌리였던 철학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병들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본래의 보편학과 엄밀학으로서의 제1철학의 위치를 찾아야 하며 그 역할은 현상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철학은 모든 이론들에 대한 이론으로 총체적이며 절대적인 학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개별 이론들은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학의 개념은 정밀 과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명석하고 판명하다는 엄밀성의 개념으로 사물, 사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상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설은 현상학은 보편학과 엄밀학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철학은 모든 개별 학문의 원리이자 뿌리의 학문으로서 제1철학인 보편학으로서의 지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학은 경험에 의해 드러난 학문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 현상 속에 들어있는 사물의 본질, 인간의 본질, 의식의 본질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현상학에서의 현상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 관계없이 제각할 수 있는 모양이나 상태 같은 물질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상학에서 현상은 의식과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상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현상이란 정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그 예를 열대야 현상같이 이러한 현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이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나는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첫 번째 의미같이 종래 현상의 의미는 의식과는 논리적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믿어지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현상학에서 현상은 의식이나 물질적 대상만을 따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즉, 현상학에서 현상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질로서의 현상이나 경험과 달리 의식과 대상과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관계의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상학의 슬로건, 기본 전제는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라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존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태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경험, 즉 의식 현상을 말합니다. 현상학이 의식을 주된 탐구 영역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존재를 해명하고 있기에 인식론적 탐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해 현상학은 의식과 대상의 관계 속에서 의식론적으로 해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현상학의 어떤 탄생한 역사적 배경과 학문적 배경, 그리고 현상학의 이념이나 성격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상학의 주요 개념인 후설의 현상학적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적 태도, 판단 중지, 본질 직관, 노에마 노에시스, 사태 그 자체, 현상학적 환원, 상호 주관성, 생열 세계와 같은 개념들을 조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에서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후설은 실증주의자들은 물리학적 방법이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실증과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과학의 실체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 세계가 실증과학이 탐구하는 것처럼 객관적 물질만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된 진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제 세계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설은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때가 가장 올바르고 잘 볼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태도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인식론적 관점으로 한편은 행동 방식을 일컫기도 합니다. 태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상이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후설은 이러한 태도를 자연적 태도와 현상학적 태도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태도는 객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로 이 세계가 우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것이 참된 실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진리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현상학적 태도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를 말합니다. 즉, 심리학적 세계나 물리학적 세계처럼 특정 영역만이 아닌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로 하나의 존재를 사심없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연적 태도를 현상학적 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후설은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후설은 세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일상적인 태도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는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자연적 태도를 보류하고 자신의 의식에 주목하는 초월론적 환원을 통해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판단 중지를 통해 시선은 의식의 내부로 향하게 되고 이때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대상에서 얻어지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의식을 대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순수의식 또는 초월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판단 중지를 통해 드러난 의식은 경험적, 심리적 의식과는 차별되는 순수의식으로 초월론적 의식이라고 하며 이를 초월론적 주관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은폐되었던 초월적 의식이 드러나가는 과정을 초월론적 환원이라고 합니다.
한원은 자연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태도로의 변경, 즉 자연적 태도인 실증주의 판단에 대한 유보를 통해 사태 그 자체로 귀환하는 과정 또는 방법적인 절차를 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원을 통해 일상적인 사유에서는 통찰할 수 없는 의식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후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중지, 초원론적 환원과 함께 중요한 개념이 본질직관입니다. 본질은 서양 철학에서는 개별 특수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추상화된 객관적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플라톤 이래 전통 서양 철학의 일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보편성과 필연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설은 진리의 근거지인 초월적 의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후설은 본질은 객관적 대상이 아닌 나 자신이 파악해야 할 인식의 대상으로 직관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월적 의식 또는 초월적 주관성은 개별적인 경험으로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인 보편학의 요건인 보편성과 필요성, 특히 객관성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주관주의적 유화론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즉,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질 직관의 방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질 직관의 방법이 상상력을 통한 자유 변경의 방법이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현상학은 보편적 주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 변경이란 하나의 사태에 대한 다양한 변형된 모습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연적인 사실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 능력의 자유로운 활동이 활성화될수록 다양한 변형체의 모습은 그 폭의 범위와 넓이가 커져가고 본질 파악을 위한 타당성과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 직관 방법을 통해 우연성이라는 한계를 넘어 선험적이고 필연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개념 중에 또 중요한 개념은 지향성입니다. 지향성의 개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의 스승인 브란타노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설은 현상학은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 주체 안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순수 의식이 어떻게 자신이 지향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지를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 대상과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향성은 의식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지향성은 반드시 그 상관자로 대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지각하거나 상상할 때, 또 욕구하거나 추구할 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 각각 이에 상응하는 대상이 존재하고 또 이 대상은 반드시 의식작용과 연관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지각되고 상상되고 욕구되고 추구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어떤 대상 없이는 이러한 의식작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지향성 개념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향성 개념은 그의 스승인 브렌타노의 지향적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존의 경험적 심리학이 의식의 기원이 아닌 정신작용에 대한 분석과 서술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지향적 심리학은 정신의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특징인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정신작용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의 스승인 이 브렌타노의 지향적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 개념을 통해 의식과 대상의 어떤 상관관계를 구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은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으로
의식의 대상인 노예마와 의식의 작용인 노예시스의 상관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식과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로 노예마는 경험의 내용, 즉 대상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의미하며 노에시스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의 정신적인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형상학적 분석에서는 노에시스, 즉 인식의 과정이 어떻게 특정 노예마, 즉 대상을 구성하는지를 탐구하는 하나의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후설의 주된 사상인 순수 의식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된 것이 아니라 판단 중지와 초원론적 환원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의식으로 결국은 주관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이는 자신만이 존재하고 타자는 자신의 의식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아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후설은 후기 사상에서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닌 생활세계와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으로 초원론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호 주관성이란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타인과 단련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인간이 단순히 독립적인 자아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적 자아 또는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주관성의 개념은 생활세계의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생활세계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체험하는 일상적인 세계로 근대의 자연과학에 의해 망각되고 왜곡된 본래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럽 학문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은 과학적 세계관에 의해 이념화된 세계가 모든 것을 양화시키고 계측함으로써 생활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후설은 본래적인 세계인 생활세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생활세계는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과학적 세계관은 설명하지 못하는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생활세계는 일상적인 경험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세계이며 인간의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인간 존재와 인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이후에 하이데거, 샤르트르, 베릴로 뽕띠, 그리고 레비나스 같은 실존주의자 또는 현상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가다머나 데리다 같은 해석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현상학은 조금씩 다르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특히 하이데거와 메릴로 뽕띠는 현상학적 환원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해서 의식이 경험적 차원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초월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의식이란 자리에 하이데거와 메릴로 뽕띠는 각각 존재와 지각을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을 발전시켰다면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현상학 또는 존재론적 현상학을 발전시켰으며 메릴로 뽕티는 지각의 현상학 또는 신체의 현상학을 발전시킵니다. 지금까지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과 메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상학을 저도 처음 접했던 건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연구 방법으로서 접했었는데요. 사실 현상학을 공부하면서는 너무 모호하고 학문적인 어떤 난해성과 깊이가 깊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든 벽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 철학들이 하나의 기반이죠. 뭐 실존주의나 현대 존재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같은 현대 철학이 하나의 기반이고, 뭐 대표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나 샤르트르, 뭐 메를로 퐁티, 들레주 같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야 될 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현상학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평가를 합니다. 그 보편학과 원밀학으로서의 제일 철학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현상학자들이 어떤 시각과 아니다. 그 주관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 특히 유활론적이다. 자신만 존재하고 타자는 자신의 의식 속에 있다는 그러한 유활론적인 생각이다라는 주장이 사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 실증주의적인 어떤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상들이 사실 신경과학 쪽에서 많이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경과학과 관련된 신경철학을 공부하면서는 정말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즉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는데, 그 신경과학 철학에서 보다 보면은 뭐 동일론과 이원론, 그다음에 체화주의 이런 어떤 사상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체화주의에 의하면 그 사실 인간은 뇌가 아닌 하나의 몸의 어떤 구현된 체화된 그러한 사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사상이 체화주의가 사실 메를로 뽕띠 지각의 현상학과 굉장히 많이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 그 현상학은 메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씩 그쪽 책을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저는 메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을 특히 특수교육 쪽에서는 뭐 장애와 관련돼서 연관지어 한번 공부해 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을 공부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피에르 테브나즈가 현상학을 기술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서적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현상학이라는 말을 듣고서 최소한 이것이 거칠게나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문외한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 또한 이 물음은 후설로부터 셸러, 하이데거, 샤르트르 및 다른 여러 인문들을 거쳐 메를로 뽕띠에 이르는 50년 동안의 풍요로운 진화 과정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선명하게 정의되지도 않은 채로 이 교소를 추적하고 있다고 느끼는 철학사가들이나 전문 철학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현상학은 때로는 본질과 의미의 논리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로, 때로는 의식에 대한 심원한 심리학적 기술이나 분석으로, 때로는 초월적 자아에 대한 사변으로, 때로는 생생하게 체험되는 실존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법으로, 혹은 헛소리나 메릴러 뽕띠에게 보듯이 오로지 단순하게 실존주의와 혼동되는 일종의 프로메테우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의 이 서론 구조를 읽고 나서 그래 맞아 라는 정말 맞장구를 쳤거든요. 하지만 이 테브나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영상에 띄워놓은 이 글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현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느낄 때마다 참 많은 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테브나즈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